네, 잠시 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재판장에 조태용 국정원장 등 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관련 내용 포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뒤에 8차 변론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출석에 불응을 하면서 3명의 증인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차 변론에서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가장 눈여겨보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아마 오늘이 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세 분,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저는 이 세 분 중에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입장, 발언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체포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오늘 들을 수 있는 아주 주목되는 대목은 홍장원 차장의 수상한 행적, 그 행적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요. 이 시각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어떻든 속성으로 지금 끊으려고 하는 부분이 읽히는 대목인데, 어쨌든 오늘 그런 부분도 뭐 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점에 대해서 어쨌든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말 역사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재판에 정말 충실하고 내실 있게 심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신문을 하고, 어쨌든 대통령 지금 최후 그 변론이라 그러나요? 마지막 하실 말씀도 있고 아직 기일을 잡아야 될 절차가 지금 남아 있죠. 그런 부분이니까 오늘 뭐 이 변론이 끝나는 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계속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시각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 재판이 충실하게 또 내실 있게 심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도 좀 일치되는 맥락이 있는데요. 계속 말씀 좀 이어가 주시죠. 그렇죠. 일단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이 가장 주목되고요. 특히 국정원 1차장이던 홍장원 차장의 수상한 행적에 관해서 오늘 조태용 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홍장원 차장이 작성했다는 메모, 이 메모의 진위 여부, 그리고 이 메모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으로부터 정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보좌관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메모에 보면 검거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국정원은 검거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을 뿐더러 별도의 기구도 없다. 따라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과연 체포 협조, 검거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발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홍장원 차장이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대목에 대해서도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눈여겨보실 생각이신지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석동현 변호사 얘기했던 예.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3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72일째 되는 날이고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게 된 지 6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변론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최후 진술도 있고 그다음에 평의 기간까지 합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기간을 단축해서 부실하게 심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태훈 국정원장 아무래도 발언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홍장원 1차장이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싹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불러주는 걸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조태훈 국정원장 이 공관에 계엄 관련 사안을 보고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태훈 국정원장을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체포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조태훈 국정원장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홍장원 2차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태훈 국정원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관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찾아가서 어떤 내용을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공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윤 대통령이 지금 정치인을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받을 때 그 지시를 받은 사실을 메모에 어느 정도 남겨놨는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그 명단들을 어떻게 적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어떤 논쟁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황인데 건강상 이유로 참여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정치인 체포 명단 본인이 분명히 불러주는 걸 받아 적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모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대략 그 인원이 14명, 15명 그 인원은 거의 다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나중에 추가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추가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러줬다. 근데 그건 계엄 선포한 이후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는 발언이 있은 후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가 별도로 있었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판사 체포 지시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판사 이름과 관련해서 본인이 헷갈리는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불러주길 바랬다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 이름을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헷갈려서 다시 재질문을 했을 때 말해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 측의 어떤 질문이든 아마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고 얘기하고 내란이라고 얘기할 때 국회의 기능 정지, 권능을 훼손했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정문을 통과해서 차량을 타고 통과한 게 아니라 국회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 말고도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김봉식 서울청장이 박현수 지금 치안정감으로 승진해서 서울청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하고 영등포 경찰서장을 통해서 형사들을 체포조를 꾸리는데 어떤 방식으로는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제일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일경비단장인데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금 정치인 잡아들이라고 하는 지시에 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경비단장의 경우에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그 헌재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이라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반대되는 발언을 과연 내놓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언들에 따라서 어쨌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앞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고 오늘로 변론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병관 변호사 등 3명의 또 대리인단이 추가되지 않았겠습니까? 총 22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로 변론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과도 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보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금 전 그 석동현 변호사 말씀은 이제 희망사항을 예. 얘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워낙 지금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졸속이다, 부실하다, 그리고 증인 신문에 지나치게 소홀하다, 시간 제한도 너무 지나치다, 이런 비판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힘을 입어서 정말 좀 더 충실한, 내실 있는 그러한 탄핵 심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저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번 탄핵 심판에서 제대로 밝혀진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초시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모든 진술이 다 엇갈리고 있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초시계 갖다 놓고 시간 제한만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는 걸 목표로 삼는다?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서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사실 규명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빨리빨리 해가지고 8차 변론 오늘 한 다음엔 더 이상 추가 변론이 없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기대 섞인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공정성을 끊임없이 흔드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되질문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국민 정안권 얘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법안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라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다 무너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통령의 직무를 파면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설렁설렁 넘어간다거나 이렇지 않은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재판관들하고 합의된 판단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헌재 재판관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공정성 문제 제기한다거나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주어져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건 헌재 공정성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만약에 파면 결정을 내렸을 때 불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헌재 지금 공정하게 서로 간의 의견을 시간을 제한을 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하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5가지 사안에 대해서 변론 준비기일에서 쟁점들을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그러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미 명약관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포령 선포했어요. 포고령 선포했다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포고령 1조 안에 있었던 것처럼 국회 정치활동 금지하는 게 이게 과연 위헌적이냐 아니냐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정치인 체포 지시, 그다음에 계엄군 투입 문제, 판사 체포 지시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의 군 지휘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인원이냐 요원이냐 나중에 가서는 결국 사람이냐 지시대명사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 때 재판관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쟁점을 다투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양쪽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줘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지해서 양쪽에 공정하게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기회를 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린 수용하지 않겠소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초식에도 결국에는 이제 양쪽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는 것이고 이게 이 공정성을 문제 삼는 건 나중에 불복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측이나 이제 김 소장님께서 이제 국정 운영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이 부분부터 빨리 심리해서 결정을 내리자 그 얘기입니다. 정말 국정 운영 정상화를 바란다면 마은혁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보다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문제를 빨리 결론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은혁 후보가 중요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요합니까? 국정 운영 정상화를 정말 진실로 바란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빨리 결정 내려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론 기일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은 지금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그리고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곽종근, 홍장원에 대한 진술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불러다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진술 끝까지 진실 규명이 될 때까지 사실관계가 파악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불러서라도.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곽종근 같은 경우 어제 어떤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고 또 답변을 미리 준비시켰다.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에게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까지 진행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에요. 김현태 대령이 직접 성일종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모든 진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중단하고 그리고 선고한다? 이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교하고 치밀한 그리고 내실 있는 심리도 무척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서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자꾸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 기저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 2명 임명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효하려고 하는 전략이 더 들어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 될 거고요. 4월 18일이면 2명의 재판관이 또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심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탄핵소추 심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누가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바로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그 헌정 질서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역할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 몫으로 각기 나눠서 그 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교차 검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헌법재판관들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저희를 깔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 2명과 관련해서 자꾸 무슨 공작설을 얘기하는데요. 공작설을 제기하고 공작설이 나왔으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논리가 이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성립됩니까? 본인들이 아닌데다가 누차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전투지휘 통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상회의를 당시 이제 지휘관들하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마이크도 켜져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했을 때 복명복창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정자세를 취하면서 경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복명복창하듯이 일선 지휘관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곽종근 전 사령관을 민주당이 회유해서 진술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홍장원 이차장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간첩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근데 국정원이 대공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간첩을 잡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이 뭐 하려고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보수적인 인사라고 알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도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인사가 뭐하러 지금 정치권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공작하듯이 진술을 조작을 합니까?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부인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어쨌든 각각 이제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고 민주당에서도 앞서 논평을 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이 공방이 계속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도.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주요 지휘관들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민주당이 큰 패착을 일삼은 것이죠. 주요 지휘관들을 민주당이 선점해서 미리 접촉하고 거기다가 만나가지고 회유까지 한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장원 처장, 박선원 의원과 12월 4일 새벽에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온당한가요? 그러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그 국회 정회 되는 그 사이를 못 참고, 그렇죠? 김현태 대령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을 직접 만나가지고 따로 별도로 만나가지고 뭐 공익 제보 신청해주겠다. 그리고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답변 내용을. 자,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오염된 진술들이 전부 다 검찰 조사에서 고스란히 다 반영돼 가지고 공소장에 담겨 있다. 그러면 그 공소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공소장과 반대되거나 공소장과 다른 그런 진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사실규명, 진실규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과 부적절한 만남과 접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모를 보더라도 메모 내용에 사실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보좌관이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보좌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왼손으로 썼다고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하면서 헌법재판소 화면을 보면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쓰는 그러한 장면, 화면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 왼손 이마저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진술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곽종근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불러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증언 청취를 해보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영림 춘천지검장도 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작심 비판한 거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최후 진술 1시간 30분간 시간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간첩사건 재판을 하더라도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 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누구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금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마저도 지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보니까 정말 이건 너무 심하다 싶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1분 50초인가 1분 30초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접하고서 이런 식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돼서는 아니 된다. 물론 이제 8차 오늘 하게 되면 다 끝나게 되겠지만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국민들이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는가? 정말 저는 심히 걱정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한 상황이기도 해요. 뭐 이전에 한 것들이 지금 뭐 기각이 되기도 했고. 근데 지금 저희 박용찬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진술이 엇갈리니까 기존의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라도 이거 다시 꼼꼼하게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늘 헌재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헌재 탄핵 심리는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과 관련해서 진술이 어느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판단할지 안 할지는 그건 재판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유무죄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일종의 사회와 완전히 격리될 수도 있고 또 일정 기간 격리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진술의 신뢰성, 신빙성들을 전부 다 검증하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증거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요. 아까 5가지 쟁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5가지 쟁점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을 어디 가두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대통령을 파면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관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것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아예 성격이 다른 걸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하듯 왜 안 하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앞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게 위헌적이냐 아니냐,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개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나와 있는 계엄 선포 권한, 비상계엄 선포 권한에 따라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포고령이 개헌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포고령이 선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1조가 왜 문제가 됩니까? 정치활동 이전에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국회 정치활동까지 금지한 거예요.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부분도 국회 권능을 훼손하는 부분도 국회 담을 국회의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할 때 본회의 의결할 때 개헌군을 투입해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형사재판하듯이 하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의 성격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주장은 잘 들었고 사실 그 결론은 그러니까 추가 변론 기일을 더 잡을지 여부는 이제 헌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충분한 변론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한 가지 이런 변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 이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뭐 임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도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느냐 하는 대목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이 되면 그다음에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건 마은혁 후보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변론 종결한 뒤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 변론 종결한 뒤에 임명이 된다면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 후보를 심리 또 선고에 참여시키려면 그 헌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변론을 재개해서 마 후보를 참여시켜야 되고 또 그 변론 재개 과정에서 마 후보를 참여시킨 다음에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갱신 절차라는 건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한 그 물적 증거,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시키게 되면 재판 절차, 심리 절차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핵 심판 일정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아마 문영배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게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아마 다시 한번 재고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은혁 후보를 재판에 참여시키려고 재판 일정을 늦추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만일 이제 변론 종결 전에 마은혁 후보가 임명이 된다면 갱신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갱신 절차가 형사 재판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오랜 기간 거치지만 저번에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 보니까 조한창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죠? 정계선인가요? 두 분이 새로 이제 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갱신 절차를 아주 간소하게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마은혁 후보가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갱신 절차를 간소하게는 할 텐데 어찌됐든 시간은 늦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영배 권한대행 입장에서 과연 마은혁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신할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갱신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갱신 절차 방법을 놓고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뭐 생각은 비슷한데요. 일단 하나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문영배 재판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 다른 재판관들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전원일치 합의가 될 때 그걸 보통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이 부분은 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이 만약에 오늘이 끝이다. 이럴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을 중간에 선임을 한다, 그러니까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갱신 절차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변론을 제기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헌법 질서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권한대행이든 나중에라도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서 국회 표결까지 선출 절차까지 끝났는데 대통령이 나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여야 합의해와. 그런데 집권여당은 우리는 합의한 적 없어. 우린 반대해. 이렇게 해버리면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매우 중대한 선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대한 선례라는 차원에서 마은혁 재판관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이런 완결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구인 재판관을 가급적 다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이 빠진다고 파면 결정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중대성들이 오히려 더 지금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일 뿐이다. 만약에 변론을 끝내고 난 다음에 변론 제기를 마은혁 재판관 때문에 또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수진영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검토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모아지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현, 그러니까 오늘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증인석에 서게 되는 조성현 경비단장의 경우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불렀고요. 헌재가 물어볼 게 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뭐 여러 가지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불렀다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 같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성현 경비단장은 헌법재판소 측에서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런 반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조성현 경비단장은 당시 국회 현장을 지휘했던 그러한 이제 실무단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조성현 단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런 이제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조성현 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이 조성현 단장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서 지금 이진우 사령관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그 변론 기일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얘기했죠. 제3자가 한 얘기가 제 기억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게 많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었어요. 따라서 사실은 이진우 사령관과 그리고 조성현 단장 간의 대질 신문이 필요한 그 정도로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오늘 조성현 단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지금 진술이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증인 청취를 해야 되는, 사실관계 규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측은 빨리빨리 해서 지금 끝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시종일관 나타내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이건 형사재판이랑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 규명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 즉 팩트를 알아야 무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모르는데 뭐 민사건, 형사건, 헌법재판이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 이게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공소장도 지금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많은 그 주요 지휘관들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 이러한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무회의가 있었는가? 그다음에 국회 출입을 제대로 통제했는가? 완벽하게 봉쇄했는가?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 통제하고 풀어주고 통제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정치인 체포는 과연 진실로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관계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관계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지 않고 검찰 조서만을 믿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8차 변론기일 동안 증인 신문을 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 특히 이 비상계엄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냥 검찰 조사로 지금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만을 믿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다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법 여러 가지 지금 뭐 따지고 갑론을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일단 사실은 알고 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같은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비슷한 얘기들을 하다가 이렇게 세부적인 논쟁들을 하다가 제가 헌법학자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 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헌 선포가 위헌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고령 내용 가운데 국회 권능을 훼손하거나 또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다 실체적으로 국민들이 다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엄 선포, 포고령 선포까지 하고 난 다음에 포고령을 실행할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두 가지 쟁점이 뭐냐면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이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장원 1차장 오염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휴대폰 메모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엄 선포 이후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나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냐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 보였다고 합니까? 계엄 포고령 어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럼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 있었느냐? 이건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들어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는 게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관한 부분이에요. 헌법기관이 선관위에 개헌 군인이 들어갔습니다. 그 의도가 서버를 체크하는 목적이든 서버를 통째로 들고 오라고 하는 목적이든 들고 오라고 하는 진술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이. 그러면 선관위에 개헌군이 들어간 행위 자체가 이미 위헌적인 행위인 겁니다. 근데 실체적으로 CCTV도 다 남아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실토했잖아요. 선관위에 개헌군 투입하라고 했다고. 그럼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실 확인들을 일부 하는 것일 뿐이지 그 굵직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시켜야 되느냐
아니냐에서는 그건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한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안들을 잠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8차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됐고 오늘 10시 30분에 첫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재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이동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제 10시 30분부터 첫 번째 증인 신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헌재에서의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면 내용을 확인했고 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있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반발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증인들을 기각했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엔 공정한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헌재에서 서면 내용을 확인했고 윤 대통령 측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공정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 전해졌거든요. 뭐 지금으로서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게 마땅히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앞으로 출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앞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공정한 심리라고는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탄핵 심리를 계속 시간을 끌겠다고 하는 전략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불러가지고 결코 유리한 진술을 증언을 받아내긴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부르고 그 이후에 지금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동부구치소장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장 지금 다 증인 신청을 하고 있는 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계속 변론들을 제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헌재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점들을 점점 부각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함께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오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증인 신문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어떻게 좀 파악해야 될까요? 글쎄요, 중대한 결정, 이 중대한 결정, 이 발언이 이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중대한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도 또다시 거듭해서 강조했던 대목이 지금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 기각시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측에서 한덕수 총리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무척 잘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주요 인사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적어도 한덕수 총리는 불러서 당시 비상계엄이 어떻게 선포됐으며 당시 국무회의는 어떻게 진행됐고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의 상황을 잘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 측에서 한덕수 총리를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이제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한덕수 탄핵 소추안을 계속 질질 끌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이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의혹까지 제기해야 되는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헌법재판소 측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 그 점에서 무척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총리 정도는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총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게 온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얘기를 듣느냐 안 듣느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체적인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권 일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계엄과 같은 아주 국가의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하려면 최소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국무회의 제대로 열렸습니까? 한독수 국무총리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 이미 증인으로 나왔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된 국무회의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다 계엄 선포에 반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분 만에 국무회의가 끝났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애초에는 국민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빼면 국무위원도 5명밖에 안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한독수 국무총리가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것처럼 그래도 국무회의는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하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서 결국은 11문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은 10시에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10시 반 가까이에 돼서나 계엄 선포가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서명을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회의 안건 번호도 없고 부서를 해야 되는데 부서도 안 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뭐라고 합니까? 서명하기 싫어서 그냥 난 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서명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명도 안 받은 걸 가지고 대통령은 그냥 계엄 선포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독수 국무총리를 한 명을 불러가지고 들어보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네, 이미 평론가님, 실체적으로 다 그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신원식 장관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에 가가지고 진술한 내용과도 정반대 얘기들을 많이 해서 형사재판하고 다르다는 점 때문에 저럴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원식 장관이 국무회의 아니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얘기했냐고요. 신원식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냐고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얘기해 보세요. 신원식 제가 장관이 여쭤보잖아요.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국무회의가 열리는 그 옆에서 같이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은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신원식 장관이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볼 때는 이걸 국무회의로 볼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이걸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국무회의로 볼 수 없을 것인지 솔직히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김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원식 장관이 당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그건 제가 볼 땐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팩트 체킹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당시 국무회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11명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점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보인다. 그러나 개회식도 없었고 폐회식도 없었고 그리고 부서조차 또 확실하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선 국무회의로 보기 어려운 대목도 있지만 그러나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이 배부가 됐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국무회의 현장에서 외교부 장관인가요? 누가 얘기했다죠? 유혈 충돌 그리고 시민들 반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는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걸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를 다시 한번 불러서 소상하게 얘기를 들어보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김 소장님께서는 미리 결론을 내리고 지금 더 이상 증인 필요 없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조금 얘기해도 되나요?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한독수 총리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뭐 두 사람이 다 얘기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실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계엄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계엄 건의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거는 법령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 안건 번호도 없어요. 그리고 건의한 사람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실체적인 물증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의록도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했다고 하는 국무위원들의 부서 서명도 없어요. 그럼 국무회의가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형사재판의 증거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모르는 거니 들어보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그냥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럼 최상욱 부총리하고 한덕수 총리 불러가지고 똑같은 얘기 들어보면 되죠. 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본인들이 한번 참석했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예, 국무회의인지 다시 한번 아닌지 헷갈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할지 안 비상계엄 할지 얘기를 선포문 하겠죠. 국무위원들한테 돌렸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실체적 사항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사항이 그다지 중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진영 논리에 지나치게 입각해서 사안을 판단하지 말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온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기는 말씀드린 대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이 증인의 경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불렀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홍장원 1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할 것을 권유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관련된 이제 답변들이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요. 뭐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이제 야당 대표에게 전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다. 그리고 이러한 권유를 받고 다음 날에 홍장원 차장에 대한 교체를 건의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과거에 이제 이 홍장원 차장이 이제 이게 경질이 된 것이냐 아니면 교체가 된 것이냐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질의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보고서는 두 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홍장원 차장은 정말 부적절한 행동을 당시에 한 것이다. 비상계엄 직후에 자신의 상관인 국정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이거는 국정원 직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 관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국정원법 제21조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저렇게 중차대한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 국정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라.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고 그리고 국정원법을 어긴 발언을 한 것이죠. 따라서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 홍장원 차장을 그대로 놔둘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해임이 된 그런 결과까지 이어졌는데 홍장원 차장이 저런 식의 행보를 거듭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발언, 진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메모 또한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왼손잡이라고 하고 실제는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 그러한 장면을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홍장원 차장의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예. 저는 홍장원 전 1차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질 사유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실로 봐야 될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부정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홍장원 1차장이 계엄 당일날 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여라라는 전화를 받고 메모를 남기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떻게 하면 국정을 수습할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통화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국정원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국정원장이 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행위는 별개의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한동훈 대표하고도 또 뭐 연락을 해가지고 체포 명단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전해준 당사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교차 검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거하고 계엄 선포 당일날 있었던 행위와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설령 만약에 그런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국정원이 곧 정치 개입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야당 입장에서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도 투입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경악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장이 뭐라도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하는 행위가 어떻게 정치 개입입니까? 국정원장한테 건의하는 거지. 그렇다면 홍장원 1차장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하고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아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라면서 건의를 한 내용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충정해서 봐줄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전부 다 정치권하고 마치 다 결탁된 것이고 결탁됐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고 지시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사라지는 것도 또한 아니다. 그리고 결탁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홍장원 차장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국정원 차장이 국정원장에게 야당 대표와 전화하라 그리고 야당 대표에게 상황을 설명하라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입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거는 국정원 차장으로서 도저히 그리고 당시 국정원 1차장입니다. 해외 담당, 대북 담당인데 해외 대북 담당 차장이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다?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위고요. 거기서 끝난다면 그나마 제가 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박선원 의원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접촉했고 그리고 그 14명 명단인가 하는 그 명단이 한동훈 대표에게까지 전달됐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된 명단이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러한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설의 진원지가 홍장원 차장이라면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 당연히 대외비위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정원 1차장이 여야 정치인에게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전파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온당한 행위인가요? 그래서 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진상규명, 검찰 수사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일방의 제가 주장인 단정 안 거고요. 했죠. 지금 전달했다면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단정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그 정확하게 누군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은 다 명단 받았다는 얘기예요. 홍장원 전 1차장한테. 그건 한동훈 아니니까. 체포 그리고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받았다, 전달 받았다라고 그건 팩트예요. 한동훈 아니요, 대표가 확인 안된 6일 날 겁니다.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건 홍장원 전 차장한테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아니 인과관계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 받았을 수 연락 받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 의혹은 충분히 지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계엄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연락을 받고 체포를 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이런 사안하고 그 이후에 홍장원 1차장이 국정원 1차장으로서 국정원장한테 건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설령 1차장이 국정원 2인자입니다. 국정원 2인장이 국정원장한테 그러면 뭘 건의하고 뭘 보고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장이 그건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해서 실행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의지대로 경질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경질하라고 해서 경질한 것이고 그 경질 배경에는
홍장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하는 점이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후에 나온 속보도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관련돼서 속보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조태용 이제 국가원장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국정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과 설명도 또 증언이 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보좌관의 메모에 누군가가 가피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장원 차장의 이 여러 가지 것들의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니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 조태용 원장의 발언은 지금 조태용 원장이나 예. 국정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조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가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그러한 정황을 지금 파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적한 것처럼 검거 요청이라고 메모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은 정치인이나 뭐 그 밖에 어떤 다른 사람이라도 체포를 할 수 있는, 검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고 기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의 메모에는 검거 요청이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홍장원이 여인영으로부터 전달받지 않은 허위 사실을 메모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은, 그러니까 원본, 본인이 왼손으로 쓴 원본이 있고 이후에 보좌관이 쓴 이제 메모가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를 파악해 보니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지금 국정원장이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글쎄요, 이거 기존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떻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지금 질의가, 그러니까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는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측 신문에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들어봐야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을 한 거잖아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굉장히 요직을 여러 군데를 맡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반첩사령관과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해서 얘기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메모가 4가지가 있다고 하는 말이,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의 예. 관저에 갔다가 그 앞에서 이 연락을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받아서 자신이 급하게 메모를 적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다시 정서를 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따지면은 2가지 메모가 존재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4가지라고 하는 게 그 2가지가 뭐 장수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 버전이 4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쵸.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 섣불리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한 진술이 오염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진술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어딘가가 무슨 의도에 따라서 왜곡됐다고 하는 주장을 좀 받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쪽에 의도하는 바대로 지금 어느 정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조금 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은 필요한데, 들어오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 이 보좌관의 작성 메모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받은 내용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신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측 신문도 물론 이야기를 들어봐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보좌관 메모는 홍장원에게 받았다. 예. 지금 정확한 그 풀 텍스트 예. 전체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저 발언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 보좌관이 정정했다고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좌관이 정정한 게 아니라 홍장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보좌관이. 그건 굉장히 지금 상황 국면을 굉장히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팩트 같이 여겨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조태용 원장께서 CCTV를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CCTV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장소가 그 국정원장 관저 앞 주차장 공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공터에서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공터를 비추는 CCTV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터에서 이제 본인이 호주머니 안에 있던 수첩을 꺼내서 메모를 했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정황을 홍장원 차장이 언급한 대로 그 당시 정황이 CCTV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과 다른 그런 화면이 CCTV에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들여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건 그 당시 현장에서 공터에 당초 본인이 썼던 그 메모를 찢어서 버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버린 메모 쪽지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CCTV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데모. 그다음에 보좌관은 메모를 정정한 게 아니라 홍장원으로부터 메모를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진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의 뭐 4가지 종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온 속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저 내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수상쩍은 그런 대목이죠. 제가 지금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예. 다만 이제 메모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가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가지를 넘어서 4가지다. 이 부분은 이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진위 여부를 의심케 하는 그러한 대목이고 조태용 원장이 저 정도까지 4가지다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될 정도면 상당히 국정원 내부에서 이 메모에 대해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조사 결과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뭐 주목하고 있는 거는요. 조태용 원장에게 홍장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사항을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제일 관심이었어요. 근데 아까 조태용 원장 발언을 보니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현재 자막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고를 안 받았다고 부인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자기의 주장과 좀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미 검찰의 진술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진술 조서에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나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용이나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교해 보면서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사실은 전파의 그러니까 제일 1차 전파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아서 체포 명단을 작성했든 아니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체포 명단을 작성했던 체포 명단을 작성해서 지금 홍장원 전 차장한테 불러준 거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은 그걸 불러주는 걸 급하게 받아 적다가 본인 스스로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 받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자신이 처음에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체포 명단이 오고 갔다고 하면 아마 명확하게 그 명단들이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주고 급히 받아 적고 받아 적다 다 받아 적지 못하고 기억을 복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
홍장원 차장의 메모, 예. 저건 굉장히 중요한 그쵸. 물적 증거이자 단서이다. 당초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 메모 쪽지 아니겠습니까? 이 메모 쪽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설이 바야흐로 시작되는 그야말로 이제 최초의 단서이자 물적 증거였는데, 만일 저 최초의 단서이자 물적 증거였던 메모가 만일 오염됐거나 뭔가 위조됐거나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태용 원장께서 말씀하신 메모가 4가지가 있다라는 대목, 저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CTV를 확보했다라고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서 언급했다. 이 얘기는 CCTV 안에 홍장원의 수상한 행적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단서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보좌관은 홍장원 전 차장에게 포스트잇을 받아서 작성했다라고 발언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서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엔 보좌관이 통화를 받아 적었다고 말하지 않았냐. 홍장원의 메모 작성 과정과 진술 모두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글쎄 이거 지금 너무 짧게 나오는 예. 내용이라서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말씀드린다면, 홍장원 전 차장이 급히 바깥에서 야외에서 메모를 받아 적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 메모지에는, 메모 수첩에는 여러 가지 개인이 메모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 메모 수첩 전체를 보좌관한테 넘겨줘서 그걸 보좌관이 받게 해주기에는 껄끄러웠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본인이 포스트잇에다가 옮겨 적은 다음에 그걸 다시 보좌관이 옮겨 적도록 시켰다고 한다면 버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초부터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포스트잇으로 옮겨서 다시 메모하도록 했는지, 또 메모하도록 해서 다시 자기가 수기로 적은 다음에 다시 컴퓨터 모드를 쳤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자 다 버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나중에 다 완벽하게 진술을 좀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는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말하는 건 이제 포스트잇이냐 메모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통화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선원 의원은 보좌관이 통화를 받아 적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직접 줬느냐 이제 아니냐 이 부분으로 좀 갈릴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메모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저 메모가 작성된 과정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 얘기는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메모에 있는 내용을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좌관이 직접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태영 원장의 조사 결과를 발언을 보게 되면 전화 통화가 아닌 포스트잇으로 직접 전달을 해줬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태영 원장의 저 발언이 사실이라면 홍장원 차장이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그 대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홍장원 차장이 본인의 수첩에 메모를 했는데 그 수첩 원본을, 메모 원본을 찢어서 버리고 왜 새로 수정해서 작성했을까? 그 대목이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일종의 비상계엄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군사 비밀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왜 새로 정정해서 보좌관을 시켜서 작성을 했을까? 일단은 그리고 글씨체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글쎄, 글씨체 때문이다 그러는데 본인의 글씨는 본인이 알아볼 터인데 이거를 글씨체를 좀 더 깨끗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정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정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혹시나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정치권에 이 메모가 전달된 것은 아닌지 하는 여러 가지 상상을 가능케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메모의 작성 경위,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 문제는 좀 꼼꼼하게
좀 다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뭐 정리가 조금 시간 지나면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서로 간의 말들이 다 조합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 1차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또 입장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다 세세하게 밝히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나갈 필요는 없다. 그것 자체가 지나친 추측이나 억측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경계하고요. 굳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를 적었다고 하는데 그 메모가 정치권에 넘겨주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부터 긴급한 상황에서 지시를 받았어요. 그럼 본인이 메모를 막 급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안 자체가 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보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정원 요원 생활을 평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본능적으로. 그런 다음에 찢어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기록은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옮기는 작업들도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섣불리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헌재에서 어쨌든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끝났고 이제 국회 측의 주신문이 시작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지난 정부 인사에게 홍장원 차장의 인사청탁을 들었다. 지난 정부 관련 사안이라 따로 조사는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신문 과정에서 있었던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국회 측 대리인의 이제 질문에 홍장원의 인사청탁이 있었냐라고 국회 측에서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문에 있었던 지난 정부 관련 사안이라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권과 특히 민주당과의 관련성을 얘기를 좀 윤 대통령 측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청탁을 했고 또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번에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도 안 했는데 체포 지시를 가공으로 만들어서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논리로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확인을 하나하나씩 지금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홍장원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때 그 국정원을 그만두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상당히 감정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하고의 뭐 이제 유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국회 측에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홍장원 1차장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물증이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메모 하나만 가지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인을 끌어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령관들이 얘기하거나 사령관들이 예하 부대장들한테 전파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고요. 메모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조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홍장원 1차장 혼자서 가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교차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휴대폰도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 휴대폰 안에 14명의 정치인 명단이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 전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불러줄 때 한동훈 대표는 추가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진술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얘기할 때는 체포 명단이 몇 가지 버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관한 교차 검증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홍장원 1차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 체포 지시 내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폭로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의 신뢰성을 계속 흔들려고 하는 작업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은 그거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메신저 공격으로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제 메시지를 깎아내린다. 이제 그런 주장인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홍장원 차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메신저를 지금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의혹을 가지게 된 일의 순서, 의혹의 순서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본인에게 얘기하기를 국회 현장에 체포조가 나가 있다. 그런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다오.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화를 했다는 시점,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밤 11시 6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밤 11시 6분에는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현장에 가 있기는커녕 아예 그 방첩사 사령부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현장으로 가게 된 평균 시간이 새벽 1시 약간 넘어서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현장에 가기 2시간 전에 체포조가 나가 있다라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홍장원 차장의 진술뿐만 아니라 메모도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홍장원이라는 메신저를 의심해서 메시지를 이상하다고 의혹을 가지는 게 아니라 홍장원 차장이 던지거나 언급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상해서 저희가 메신저를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일이라 너무 상상 초월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거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얘기 가운데. 지금 위치 추적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엔 대공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간첩을 잡겠습니까? 그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요.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방첩사는 정치인의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정원은 그럼 수사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국정원은 대테러 대응센터, 대테러 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경찰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든요. 테러라고 하는 명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장을 받아서 그다음에 위치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긴급한 사안, 이런 테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대테러 센터를 통해 가지고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홍장원 1차장한테 위치 추적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빠져 있어서 이게 다 비정상적인 얘기인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대테러 센터를 중간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장원 사안의 핵심은 뭐냐? 홍장원 차장이 계엄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그 발언이에요. 그리고 그 발언을 뒷받침하는 게 홍장원의 메모 쪽지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직접 정치인 체포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인영과 홍장원과의 관계는 별도로 하고 윤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정치인의 정자도 꺼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장원도 뒤늦게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검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검거 요청이라고 돼 있다든지. 뭐 14명에서 16명. 이거는 여인영이 홍장원에게 얘기했던 걸 마치 대통령이 얘기한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당초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 뭐 대통령이 뭐 한동훈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했다가 그다음에 KBS하고 인터뷰할 때는 한동훈 얘기는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구석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핵심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고자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설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가? 누구에게? 홍장원에게. 그건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드러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홍장원 1차장 발언만 제가 복귀해드리는 걸로 얘기를 대신할까 하는데요. 홍장원 1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싹 잡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 워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홍장원 1차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가 이뤄져서 방첩사를 무조건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아들였고 방첩 사령관에 전화해서 무엇을 도울지 물었더니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해 공토에 서서 메모지에 적었다. 이게 홍장원 1차장의 얘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쭉 나눴던 내용을 가지고 아마 기본적인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을 하나씩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따로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처음 들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발언을 통해서 3일 밤 8시쯤에 보안폰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들어온 전원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본인이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은 그 여기를 미국으로 오해한 듯하다라는 발언까지 지금 전해진 상황입니다. 네,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무회의 자리에 처음에 최초로 있었던 6명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으로 대략 볼 때 9시쯤 전후가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전에 이미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위치를 일단 대통령이 파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보안폰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비화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에도 제일 그 첫 통화가 이루어졌던 게 바로 비화폰을 들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전화를 국정원이 받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반박하듯이 얘기하는 내용은 국정원이 계엄 상황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는데 국정원장이 가고 홍장원 1차장이 뭔가 지시를 받느냐 이런 건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고 그래서 계엄 선포는 그 준비는 미리 당일날 이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6시 무렵에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다 미리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군 관계자는 이틀 전에 벌써 만났던 거고요. 군사령관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원이 일정하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대기를 지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갑작스러운 계엄이고 국정원장이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금 그 당시 계엄 국무회의 상황이 다 지금 거의 다 복귀가 된 상황이거든요. 초기에 대통령실에 갔을 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도 굉장히 반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도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대면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한 부분 때문에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별도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홍장원 1차장의 원래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홍장원 1차장한테 비화폰으로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조태용 국정원장 3일 밤 8시쯤에 보안폰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지금 계속해서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여기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해한 듯한데 그 후에 들어온 발언을 전해드리자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들어와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는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것을 오해했다라는 발언과 그렇죠. 연결지어 볼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조태용 원장이 그때가 아마 밤 8시 전후 뭐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 시점에서 대통령이 전화해서 뭐 아직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조태용 원장도 예, 여기에 뭐 있습니다 뭐 해서 미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에 조태용 원장이 왔다는 거죠. 예.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저 내일 떠납니다. 모레 떠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원장이 지금 미국에 출타 중이니까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참석한 상황에서 이제 조태용 원장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뭐 피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대화가 오고 갔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입장에선 홍장원 제1차장에게 구체적으로 정치인 체포라든지 검거라든지 뭐 위치 추적 뭐 여러 가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미션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8시 약간 넘어서 홍장원 차장과 한 차례 통화를 했고 나중에 전화를 주기로 했으니까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전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그 대화 내용에서도 통화 내용에서도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장원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 그 내용 자체에선 별다른 주목할 만한 팩트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통화에서도 국정원장이 부재다라는 말을 직접 했다고도 지금 전해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속보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서류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실 원탁에서도 A4 종이를 본 적은 없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당시에 알았고 대통령실에서 처음 들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필요성도 들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사전에는 몰랐다. 이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사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한 계엄의 뭐 모의가 이루어졌든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던 간에 그 자리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실 국정원장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태용 원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군 관계자, 예를 들면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이렇게 4군데가 같이 움직이고 일종의 모의하는 데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것이다. 군 출신 경호처장이 중심이 돼서 계속 계엄 준비를 해오는 과정이었고 대통령한테 이런 사람들은 충성을 다할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로 보면 일정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조태용 원장의 발언 가운데 즉 주목해서 본 게 원탁회의 A4 용지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장관의 발언과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 안에 들어갔을 때 탁자 위에 원탁 위에 A4 용지가 있었고 1, 2부 정도 거기에 머물 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메모가 적혀 있는 거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불러세워서 지시할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실무자가 계엄 문건을 건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은 보지 않았지만 그 차관보한테 그 쪽지를 건네줬고 나중에 보니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받았지만 뒷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걸 부인하면서 발언한 내용은 원탁해서 있었던 거 A4 용지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솔직히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술로 볼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들어온 이야기가요. 조태용 국정원장의 말은 일단은 국무회의를 갔을 때는
북한 안보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른 것 같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무위원 중에 비상계엄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찬반 의견을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좀 달리 나오고 있는데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양쪽의 진술이 뭐 그렇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진술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태용 원장은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얘기로 또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은 없었고 또 그렇다고 뭐 잘했습니다라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었다.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대답하기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애매하고 굉장히 뭐라고 언급하기가 어려운 의사를 밝히기에는 그렇죠.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상황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한두 명의 국무위원들이 유혈 폭동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 이런 점을 우려했고 또 대외 신인도 또 경제 상황 이런 걸 언급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뭐 어떤 게 정확한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든 강력하게 찬성한 사람도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그날 분위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태용 원장의 지금 수장으로 있는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도 마찬가지죠. 예. 체포하거나 검거할 수 있는 수사 권한, 수사 기구, 수사 인력도 없고 심지어 대공 수사권도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태용 원장에게 뭐 정치인을 체포하라,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중요한 미션을 맡길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방첩사 정치인 체포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발언을 한 게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지금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 홍장원 차장이 비상계엄 언제 알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이 질문은 하급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조금 전 전해진 소식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방첩사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는 굉장히 자막이 포괄적으로 나와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는데요. 홍장원 1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동안에 받은 적 없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방첩사 정치인 체포 얘기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걸 보고라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단정해서 지금 나오고 말씀드린 건 있습니다. 없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도 같이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야기는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방첩사 정치인 체포 이야기는 들었지만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서 저희도 질문을 드려야 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두 얘기만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서로 개념이 달랐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홍장원 1차장은 국정원장에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걸 보고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전해주는 거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보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식 라인을 걸쳐서 일종의 행정행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장한테 보고했으면 국정원장은 공식적인 보고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책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보고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또 이후 진술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한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까지는 이제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체포 지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오늘 헌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었다와 보고를 받았다. 일단 말은 다른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이 사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 그게 사안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다가 지금 계속 말이 바뀌다가 지금은 그 같은 발언에 대해서 도저히 스스로도 시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조태용 원장께서 아주 그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듯이 지금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조태용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전 체포 이야기라는 게 그 계엄 당일날 들었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계엄 당일날 상황을 홍장원 1차장이 미리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 계엄 상황을 알고 계엄 상황을 왜곡하기 위해 작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계획범이 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보수진영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내용이 성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계엄 당일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얘기를 보고 받았든 들었든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홍장원 1차장의 발언의 신빙성이 훨씬 더 더해지는 거죠. 정치인 체포 지시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포고문의 위헌성과 그리고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시점에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시점이 아직 안 나와서 예. 그 시점에 따라서 얘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들었느냐 이게 나중에 들은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저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나와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대해선 나중에 형사재판정에 가서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척 많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체포를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뭐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어떤 요청을 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건 국가정보원은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기구와 인원이 없다. 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러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체포, 검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다시 한번 저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고요. 지금 조태용 원장 말씀은 계속 한번 들어보면 뭔가 지금 저희가 궁금해하는 대목들이 조각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자막에도 나온 것처럼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저 부분은 지금 사실상 팩트로 굳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회 측 이제 신문은 반대 신문은 끝났고요. 다시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신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지금 자막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국정원이 그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체포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홍장원 1차장의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렸잖아요. 싹 잡아들여라고 얘기하면서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하고 연락해서 지원을 하라는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과 일치된 의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요원들이 체포하라는 게 아니라 방첩사에 연락해서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워딩이고요.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연락을 했더니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얘기해 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테러 센터를 통해서 국정원과 경찰이 같이 구성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다시 사실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홍장원 1차장이 혼자서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가공해서 뭔가 발언을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서 홍장원 1차장의 발언의 신뢰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도 지금 들어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가고 또 추측하고 또 예측해 본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속보로 들어오는 내용을 빠르게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두 분께 관련된 부분들을 여쭈고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은 이제 위치 추적과 체포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조태용 원장이 위치 추적과 체포는 1차장 역량으로는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대통령은 과거 국정원을 수사하며 조직을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막에 지금 중요한 팩트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조태용 원장께서 오늘 언급하기를 홍장원의 메모 작성 경위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예.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지금 강한 어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단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태용 원장 캐릭터를 보면 저렇게 강력한 단정적인 단어를 잘 안 쓰는 그런 캐릭터인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저렇게 언급한 걸 보면 지금 몇 가지 물증이나 단서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뭐 CCTV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장 공관 앞 주차장 공터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거기서 통화를 한 결과 메모가 작성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CCTV도 다 조회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메모가 4가지가 있다라는 그러한 언급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태용 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국정원 측에서 상당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뭔가 내부 조사가 있었든 아니면 어떤 물증이 있었든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지가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메모에 적혀 있는 정치인 명단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애초부터 메모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여기서는 작성 경위라고 이야기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더 애매한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작성 경위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적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통화하면서 들은 메모를 적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치인 체포라고 하는 명단의 실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메모 자체가 여러 가지로 가필된 흔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메모 신뢰성이 없어서 난 거짓말이라고 판단해라고 말하는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경위라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지금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좀 더 발언들을 들어보고 홍장원 1차장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메모에 나와 있는 그 14명에서 16명의 명단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저 명단이 체포하라고 준 명단인지 아니면 어떤 위치 추적, 계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주요 인물에 대해서 위치 추적 내지는 예의주시하라고 준 명단인지 그 14명의 명단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국회 측의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속보가 나오지 않아서요. 만약에 이제 오늘 또 어떤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난번에 신원식 이제 실장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뭐 작년 뭐 봄에 뭐 3월, 4월 이때
뭐 안가에서 모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당시에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라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하면 아마 관련 진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참석을 했다고 볼 만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게 아니, 했다는 보도가 3월 있습니다. 보도예요? 예. 그건 제가 말씀을 그러면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예. 말씀하십시오. 그 조태용 원장이 아마 작년 3월 예. 말 내지는 4월 초, 예. 삼청동 안가 만찬, 네. 이른바 삼청동 안가 만찬이죠. 예.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예. 네 분이 이제 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 참석했다는데 지금 신원식 장관이나 또 김용현 전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 비상조치 예.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원식 장군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 자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비상계엄 내지는 비상대권, 비상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조태용 원장 역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나타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 수준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무슨 뭐 구체적인 그런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비상 조치에 대한 필요성, 절박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했고, 그 같이 참석한 군 지휘관들이 경청한 수준, 그 수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헷갈려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작년 3월에 총선 직전에 아마 이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에 총선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선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부정선거에 관한 생각들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자리에서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굉장히 격론을 벌였다. 그래서 신원식 지금 국정원장, 신원식 안보실장은 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 내용들을 파악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에 관해서 일종의 필요성이나 배경들을 언제쯤 최종적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려서 비상조치를 하려고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상조치의 배경으로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한 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11월 9일 날 최종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준비, 마음을 다 결심한 것처럼 당시 군사령관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상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일날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또 저희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헌재 대심판정에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의 신문으로 시작이 됐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신문이 국회 측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윤 대통령 측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도 변호인과 대화를 하면서 조태용 원장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추가 지침을 달라는 질문을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조태용 원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체포 상황과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한 것까지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제 뭔가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뭔가를 좀 얻어내고자 특히 대통령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얻어내고자 계속 추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은 수사 권한이 없다. 그리고 수사 인력도 없고 수사 기구도 없다. 검거나 체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조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같은 차원에서 대통령이 조태용 원장에게 뭐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은 요청할 수 있어도 정치인 체포, 뭐 정치인 검거 그런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 보고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선을 긋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 위에 행동이나 조치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은 정치인 체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한테 언급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체포 행위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게 두 사안이 연결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홍장원 1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해서 뭔가 실행에 옮기는 과정과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일정하게 선을 긋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홍장원 1차장이 스스로 판단한 문제지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거나 국정원이 실행에 옮길 의사를 갖고 구체적으로 뭔가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신문에 참여를 했는데 직접 참여를 할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헌재에서는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질문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 때만 해도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헌재에서 계속 불허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지금 윤 대통령의 이제 증인 신문을 전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헌법재판소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리고 신속한 재판에 매몰된 나머지 지금 지나치게 지금 부실한 그런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는 것과 그리고 대리인이 또 대신 물어보는 건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피고인이고 피고인 입장에서 피청구인 입장에서 정말 간절하게 신문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헌법재판소 측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내온 이유는 불공정 재판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려한 걸까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했어요. 그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죠.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현직 대통령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군 통수권자 앞에서 군 사령관들이 대통령이 그때 잘못된 지시 내렸어요. 이런 지시 내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될 사유를 얘기를 한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군인일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군 사령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지시를 받은 김현태 특임단 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일반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면 다 책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명령에 따랐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통령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군 통수권자로서 질문하는 게 되잖아요. 지금 국정원장한테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게 되면 일종의 심증이 생긴 거나
아니면은 압박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한테 칸막이를 원래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대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질문을 대신하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건 이미 이전 변론 때도 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정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